미술대학에 서예과가 생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문인화의 첫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10일부터 저 강좌에 광고가 좀 나갑니다. 아마 광고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지난 10일부터 광고가 붙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문인화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서 후반기에 실기와의 연결로 가는데, 문인화 시간이라고 해서 첫날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서예를 공부를 하면서 서예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술대학 동양학과를 진학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미술대학에 가서 서예와 전통적인 서화예술을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미술대학의 동양화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리저리 고민을 많이 하고 순간적으로는 이 과를 그만두고 딴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나가면서 우리나라 서예뿐만 아니고 서예 관련 여러 가지 주위의 이 분야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전통적인 서화 예술이 너무나 좀 왜곡 굴절이 됐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은 20세기 전통 서화 예술에 비해서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고 잘못돼서 현실적으로 전통 예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기를 하기에 앞서 좀 이론적인 면을 좀 보완을 미리 좀 하고 실기와 관련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인화라는 단어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요약을 하자면 시서화가 일치된 예술이다, 이런 정도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인화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린 책이나 작가, 학자도 저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실기만을 하는 작가가 한 부류가 있고, 이론만 하는 사람도 들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인화라는 것은 딴 영역과 달리 실기와 이론이 일치화되지 않으면 정말 참다운 문인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인화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인화라는 것은 이 문학과 회화, 문학과 미술을 같이 일체화시키는 게 문인화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적인 것과 이 학문적인, 이론적인 것이 분리가 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문인화라는 것이 전통 동양회화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고차원적인 오랜 역사를 가진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통적인 역사 속에서 흘러온 문인화의 그 근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작품도 그러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문인화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인화를 들어가기 전에 이 문인화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20세기 우리나라의 동양 문인화가 포함된 서화예술의 추이와 현황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인화란 무엇이냐를 알기 전에 지금 문인화가 현대 서화의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인화는 전통 서화 회화의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서화 예술의 분야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작가를 들으라 하면 추사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원군 또는 민영익 선생, 박영효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뛰어난 서화가들이거든요. 그건 조선시대 말기에 전통이 잘 이어져 오다가 20세기 들어서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게도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20세기 전반은 일제에 의해서 주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가 왜곡되는 시기고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전통 관료 사회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는데 특별히 전통 예술 중에서 서화 예술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양반 관료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양반 관료 사회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유일한 예술이었던 서화 예술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20세기를 들어오면서 문인화라는 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건 뭐냐면은 이 문이라는 것은 문과 그림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화와 문학과의 관계를 고리가 끊겨져 버린다는 거죠. 전통사에서는 문학을 하고 그걸 회화로 끌어들이면 문인화가 되었는데 이 20세기 들어오면서 관료 사회가 무너지면서 문과 화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죠? 이 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보통 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한문을 그 매체로 한 전통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문학. 그래서 한문학 교육도 사실 과거 제도를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문학도 현실적으로 자리를 잃어버려서 문학과 회화와의 연결이 고리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이 시서화가 일치가 되었던 전통 사회와는 달리 시는 시대로 나가고 서예는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인 교과목이 되지 못하고 특수 교과목이 돼서 사숙, 그죠? 사숙을 통해서 개인 간의 교육을 통해서 사숙을 통해서 도제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회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서화가 분리가 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전반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를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이 참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참 또 6.25라는 동족 상잔에 우리는 비극을 맞음으로 해서 완전히 경제적인 사회적인 것이 파탄이 나버리죠. 그렇게 경제 사회가 파탄이 나니까 예술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술을 한다는 게요. 자, 그렇게 50년대 이후에 다시 20세기 후반이 시작되는데 이 후반마저도 신탁 통치를 거쳐서 사회 구조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전반기는 일제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역사 왜곡 뭐 이런 거로 문제이지만 이 뒤쪽은 이제 주로 서구식 뭐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의 모든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드바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미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전통 미술이 주가 된 것이 아니고 서양 미술이 주가 된 거죠. 이거는 뭐 미술뿐만 아니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미술의 구조의 틀을 세워놓고 미술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서양 미술 구조 틀에서 넣다 보니까 서예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서양 미술에는 서예가 없습니다. 서예가 없기 때문에 서양 미술 구조에서는 서예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대학에 서예과가 생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반기 와서 조금 생겼지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서예가 급격히 제 궤도를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 20세기에 이런 여러가지 전반의 일제, 그리고 6.25 사전, 그리고 후반기, 이걸 보면 이쪽은 근대라 할 수 있고 이건 현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교육에서 시 공부, 문학 공부, 한문 공부가 폐쇄가 됐죠.